플랫폼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기차나 지하철을 타는 승강장이라는 뜻에서 산업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같은 곳들을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회사로 본다고 하면 이게 왜 플랫폼 회사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경영자 그리고 이 기업 문화가 어떤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테슬라를 창업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괴짜 일론 머스크가 아니거든요. 아실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를 세운 건 이 두 명의 공동 창업가들이 있었고, 일론 머스크는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경영권을 가져온 사람인데,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의 페이팔을 창업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창업가들의 최종 꿈 엑싯을 하고 큰 돈을 쥐고 나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차린 회사는 스페이스X거든요. 그리고 돈이 남아서 이제 테슬라에 투자를 했던 것인데, 일론 머스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에디슨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라는 사명도 니콜라 테슬라라는 이제 조금 이 직류 교류, 전기의 흐름에 대한 얘기 중에 이제 교류를 발명한 사람이 니콜라 테슬라고, 이 테슬라를 창업한 분들이 이 아마 에버하드와 탑해닝 뭐 이런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이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니 이 교류의 아버지인 테슬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온 게 이제 지금의 테슬라 회사인데, 아마 머스크가 지었으면 이렇게 짓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은 에디슨을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하는 에디슨 모터스가 이제 그 에디슨을 따온 게 에디슨 모터스거든요. 그 에디슨을 왜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됐고 나는 발명한 에디슨이 좋아. 나도 계속 저렇게 세상을 바꾸는 발명을 하고 싶어. 실제 이제 세상에 영향을 미치네. 네, 그래서 이 테슬라를 창업한 두 사람, 이 일론 머스크를 만난 곳도 화성에 대한 학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 관심이 많은 일론 머스크가 비영리 단체인 화성학회 야, 예, 대단하다. 진짜. 있던 분인데, 거기서 이제 투자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고, 뭐 결국에 이제 이 두 분은 다 회사를 떠나서 자기들은 이제 불합리하게 잘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테슬라를 이끌고 있는 건 그냥 이 교류를 개발했던 테슬라 이름을 따왔던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발명하는 발명왕이 되고 싶은,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 싶은 건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고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그래서 플라잉카, 우주선, 뭐 내 일상과 출퇴근을 연결시켜주는 모빌리티도 자율주행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의 생각은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걸 플랫폼처럼 여기고 뭔가를 연결해주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테슬라를 갖고 계신 오너들이 차를 구매해 보니 마감 상태가 엉망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테슬라는 그걸 원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마감 그래도 테슬라 타는 기쁨이 있잖아, 너희들은. 이거는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야. 라는 게 이제 머스크가 늘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연결하고 싶어 하는 뭐 지구와 우주, 그 다음에 땅과 하늘, 이런 이제 비전을 본다면 조금 더 테슬라라는 회사가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전기차 팔아서 전기차 시대에 맞는 이쁜 차를 만든 회사가 아니라 로봇, 플라잉카, 우주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더 큰 세계를 꿈꾸는 분이 머스크고, 저는 그게 어떤 분들은 괴짜다, 너무 꿈이 허무맹랑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성장주에 베팅을 하고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럼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모빌리티 플랫폼. 와. 이런 분한테 아직은 기대감이 남아있고 시장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번에 실적도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대에 적합한 회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모빌리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게 앞으로 테슬라가 꿈꾸는 것이지 않을까 해서 제 나름대로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 국내 전문가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테슬라의 좀 미래 전망 좋게 보시나요?
의견이 좀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외신들도 그렇고 글로벌 IB들도 그렇고 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뭐 $300까지 낮추는 곳들이 있는 이유는 이 당장에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분도 의견 동의를 합니다. 뭐 테슬라의 주가는 항상 혁신에 대한 반응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계속 전기차만 내는 회사라고 하면 지금의 주가가 비싸 보일 수 있거든요. 주당 $1,000까지 치솟았을 때 고평가 논란이 일었던 것도 전기차 회사로서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묶어서 판단을 한다면 테슬라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좀 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대신 목표 주가는 조금 낮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테슬라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평가들이 우려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까 네이버, 카카오도 다음 스텝에서 어떤 성장을 보여주느냐가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테슬라도 그 다음에 무언가 한 방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고민을 할 텐데 아직은 보여줄 것이 더 많은 회사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 주변에 증권사 다니시는 분은 증권사가 아니죠. 운용사에 계신 분은 해외 주식을 하시는데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테슬라를 안 팔고 버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주식이라 버티고 싶은데 그렇구나.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참고 있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테슬라가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진짜 모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고요. 진짜 힘들더라도 너무 미래를 보시면서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물론 뭐 지금 고평가 논란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걸 팔고 다른 걸 공부해서 살려고 하자니 살 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앞으로 미래가 뭔가 연결되고 그럴듯하게 미래가 구체화된 게 그래도 테슬라인 거라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존니 대표님 같은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떨 때 보면 공자님 말씀 같은데 정답이거든요. 사실 좋은 주식을 골라서 계속 꾸준히 사 모으면 나중에 넌 부자가 될 수 있어. 그거 왜 애들 학원 보내 주식 사주지. 맞아요. 용돈은 주식으로 주고 주식은 파는 거 아니야. 계속 사는 거야. 라고 사석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거의 유퀴즈 나온 거 뭐 방송 나오는 거 녹음해서 튼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그분이 뭐 살아온 운용 성과가 실제 안 팔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서 더 확신을 하고 계신 것도 있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는 회사의 미래 비전에 동의하고 회사의 펀더멘탈이 괜찮다고 믿는다면 꾸준히 사 모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방향이죠. 저희가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릴 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졌는데 투자를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아니거든요. 그렇죠. 집을 사기에는 너무 장벽이 높아졌고 수명이 길어졌고 퇴직금으로는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연금도 투자해야 된다, 일상에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리스키한 투자보다는 적립식이 좋고 모량주가 좋고 공부해서 하는 투자가 좋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들인데 아무튼 테슬라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성장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시는 분들의 저도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결국 투자의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거고 이게 성장성을 어떻게 보는지 그게 참 투자를 아무리 지금도 확신했다가도 시간이 또 지나서 미디어에서 막 각종 정보들이 나오면 또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 네이버 지금 사도 될까요? 이런 책들 보시면서 이 안에 테슬라가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미래 성장성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거를 잘 적어주셨으니까 가늠해 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해외 주식 가운데 해외 기업 가운데 테슬라만큼 좀 좋게 보시는 또 플랫폼 기업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책에서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루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성향상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투자 성향을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량주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뭐 갑자기 급등할 이제 가벼운 종목들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저는 애플이라는 기업도 결국에는 플랫폼 전략으로 성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제품을 팔지 않았고 애플 스토어라는 장을 만들었고 MP3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던 음악들을 유료화하면서 그 안에서 또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냈고 이 오프라인 매장을 또 만들어서 사람들이 경험하고 살 수 있게끔 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 애플이 해온 행보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플랫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지금도 애플이 시총 1위 기업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애플이라는 기업의 변화 과정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따지면 다 플랫폼 기업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이 연결자들이 성공하는 시대는 계속 꾸준히 이어질 것인데 카카오와 네이버를 좋게 보는 것도 이들이 선점했던 선점 효과 그리고 앞으로 커갈 확장성에 좀 더 기대를 걸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과 같은 기업도 지금까지 성장을 잘 해왔지만 이미 시장을 선점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좀 더 확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주식보다는 이런 애플 같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선호하는 투자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플랫폼이라는 게 참 말이 쉽지 그거를 진짜 모든 어떻게 보면 버스나 뭐 기차나 이런 거에 다 정류장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본 사람이 더 잘할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근데 애플이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또 뭐 모빌리티 쪽으로도 진출한다고 하고 또 사업 방면도 굉장히 넓어지니까요. XR도 하고 참 애플하고 테슬라 이렇게 한 2개 정도. 제가 종목을 추천드리러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아 보이는 기업들을 뭐 모든 분들이 좋게 보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저도 역시나 같이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주가로서 상승률을 기대할 만한 종목들은 뭐 사실 뭐 조금 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말씀드릴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쓰는 기사들을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추천이 되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책을 소개하면서 종목을 추천드리기는 조금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플랫폼 성장주, 뭐 플랫폼 기업들에서 대표적인 국내 것과 뭐 미국, 그 중국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거 외에 혹시 이제 플랫폼을 떠나서 좀 괜찮아 보이는 혹시 뭐 기업 섹터 이런 건 없으세요? 뭐 사실 포트폴리오를 꾸리려고 하면 뭐 어떤 분들은 그냥 개인들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어차피 수익을 내려면 그쵸. 분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투자 관점에서 안전성을 챙겨보려고 하면 좀 분산이 필요한데 뭐 지금 제가 만나 뵙는 이제 여의도 계신 분들은 뭐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제 이 원가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뭐 시멘트주나 식품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하시는데 그건 약간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뭐 연간 투자 종목 이런 것들일 수 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가 아직까지는 그 미래에셋을 창업하신 우리 박현주 회장이 늘 이제 혁신에 투자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2017년에 플랫폼 레볼루션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을 보고 플랫폼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나고 나서 그 봐라 내가 그 책 보고 플랫폼에 투자하라고 했지 그랬으면 다 부자 됐을 거야. 그때만 투자했어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늘 그런 뭐 미래에셋이 테마형 ETF를 많이 내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것이고 그 시대를 이끄는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테마를 쫓아가야 뭐 전기차도 그렇고 뭐 지금은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신재생도 그렇고 테마를 쫓아가는 것들이 뭐 그나마 시대의 흐름에 맞춘 투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메타버스 분야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고, 다만 이제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품, 뭐 반도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식의 좀 스텝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이외에 요새 뭐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 암호화폐를 현물로 하는 ETF 승인을 거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보다 요새 제가 유념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탄소 배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은 이제 얼마 전 대선 토론에서도 아리백이냐, 뭐 진로 이지백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 시대적인 흐름이고, 탄소 배출권은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지금 이미 뭐 다 하고 있고요. 이미 올랐지만 앞으로 조금 상승 여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상승 가능성들이 있는 테마가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는 이제 친환경 테마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탄소 배출권은 이 급락하는 장에서도 계속 상승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보시면 탄소 배출권은 그렇구나. 이 리밋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요가 늘어날수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품들이 작년에 나왔을 때 저희 신문에서 크게 보도를 자세히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량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투자하면 무조건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라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탄소 배출권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가요? 그와 관련된 ETF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구나. 거에 투자를 하시면 그 탄소 배출권 거래되는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춘 수익을 저희가. 그건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 국내에도 있나요? 네, 국내 운용사들이 뭐 신한 자산운용 등에서 이제 유럽 탄소 배출권 ETF 뭐 이런 것들 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공부가 어렵다 하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펀드, 위험을 좀 줄여야겠다 하면 ETF,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죠, 뭐 그렇죠. 개별 종목을 개인이 공부해서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공부하지 않을 거면 남에게 맡기거나 ETF를 하시라.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암호화폐 투자 이런 쪽은 아직은 조금 저는 뭐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암호화폐 완전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게 최고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뭐 디지털 골드라느니 뭐 안전 자산이라느니 이런 평가들이 시장에 있었고, 뭐 인플레이션 시기에 금을 우리가 해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암호화폐도 그렇게 안전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나스닥 지수랑 동행하거든요. 그렇죠. 해지가 안 됐죠 이번에. 그만큼 이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는 거라, 뭐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좀 불확실할 때 가상화폐가 오를 수 있냐, 뭐 물론 이제 아마존 실적이 나오고 비트코인이 한 10% 정도 올랐는데, 그런 단기 이슈들 이외에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조금 해소가 돼야 이 암호화폐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지금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투자를 뭐 조금씩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자산보다는 주식과 비슷한 위험자산에 가깝다. 대신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님께서 책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써주시면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좀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플랫폼 기업에 좀 더 주목하자.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렇죠. 사실 뭐 라스트 찬스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뭐 이게 라스트일지는 뭐 저도 확신이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뭐 마지막 기회라고 의미 부여를 한 거는, 투자를 할 때
이제는 정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면 네. 우리가 이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기 전에 앞단의 공부가 좀 필요하고 그 대외적인 변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 회사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늘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진짜 지금 사도 되냐 안 되냐를 평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같은 이제 같이 공부해 보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아까 뭐 부자들이 지금 2,700을 깨고 코스피가 내려오니까 성장주를 담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공부가 되지 않으면 뭐 물론 돈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겠지만 현금 비중은 늘 가져가야 된다. 성장주, 우량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뭐 격언처럼 들리시겠지만 이 오랫동안 쌓여 있는 그렇죠. 살아남은 격언인 거죠. 총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같습니다. 공부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지 않으면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펀드가 마음이 편하고 위험무산을 위해서는 ETF가 좋은데 내가 꼭 개인적으로 알주식을 해야겠다 하면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 기업이 좋아야 한다. 그래야 빠졌을 때 버틸 수 있다. 괴롭지 않을 수 있다. 그 버텼을 때 나에게 주는 과실이 더 달콤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짜 플랫폼 기업 어떻게 보면은 이게 플랫폼 기업 네이버, 카카오, 애플,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을 좀 언급했지만 진짜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 플랫폼이라는 거를 방향성을 두고 모든 기업이 어떻게 보면 달려가야 될 그런 약간 깃발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 곳에서 만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지금 두 사람은 싸움을 끝냈지만 아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부분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뭐 네이버가 리셀 시장에서 크림이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중고 거래라는 것들이 이제 당근마켓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러네요.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여행 숙박업을 내세웠지만 뭐 맛집, 뭐 다양한 서비스들을 갖다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연결하려면 한 곳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쟁 관계를 좀 잘 살펴보시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플랫폼. 그 플랫폼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은 꼭 기자님의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자님 끝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책을 쓴 이유는 뭐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에 대한 질문을 어쨌든 기자로서 기사든 어떤 형태로든 답을 드려야 하는 때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성의 있고 친절해야 하는데 이 카카오 네이버를 지금은 사도 되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책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결국에는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대신 그냥 누가 사라고 해서 하는 투자는 이제 좀 끝냈으면 좋겠다. 뭐 서점에 가시면 너무나 많은 주식과 투자 관련된 책들이 나와 있는 이유도 이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투자에 눈을 뜰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졌을 때 버틸 수 있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내가 그 과실을 가져올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월 1일 날 로또를 샀는데 4개가 맞았습니다. 4등, 5만 원. 근데 제가 그냥 서너 번 맞았거든요. 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죠. 뭐 1,000원, 5,000원 써서 5만 원을 받으니까. 근데 이게 반복되면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 번 내가 이 4개를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4개를 맞췄는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운입니다.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종목을 추천받아서 샀을 때 이 수익이 난다. 운입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분을 두셨거나 그 타이밍이 어쩌다 잘 맞았거나 그렇죠. 그 운이 한 번 찾아올지 3번 찾아올지 잠깐 왔다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우리가 투자도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뭐 로또도 분석을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공부할 여지가 너무 많은데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러면 조금 더 투자가 즐겁고 우리가 뭐 공모주에 투자해서 소고기 사 먹는다 소소한 행복을 느끼듯이 그 기업을 공부하고 산업을 공부하지 않으면 투자가 아닌 뭐 운을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뭐 복권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저도 책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늘 책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투자에 앞서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우리가 좋은 투자, 행복하고 기분 좋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플랫폼, 기업,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국민주로 떠올랐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뭐 투자를 안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에 있어서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영원한 화두처럼 작동을 할 것 같아서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자님 한 요 정도에서 오늘 인터뷰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거 많이 하고요. 이렇게 해서 카카오, 네이버 지금 사도 될까요를 쓰신 박재원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